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1월 23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돈 풀기 경쟁 나선 여권 장룡들 소식입니다. 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죠.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 수습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 공의제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국민도 혜택 보고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을 보상해주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을 공유하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적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새 주자들 각자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경제 회복 방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라는 우리가 미증류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각국이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문제를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국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나라마다 특색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는 달리 사실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재정 자체도 보면 대부분 이제 기업들의 어떤 걸 의존하고 있는데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사실 정치권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 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주자들이 일단 뿌리고 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어떤 흐르는 그 자체가 굉장히 포퓰리즘이 굉장히 악성화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의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제도예요.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했던 이제 이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예. 25%가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을 지원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 지금 또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 도입되는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기본소득은 꾸준히 많이 어떤 면에서 꾸준히 이제 지출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기본소득인지 아닌지는 저는 개념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들 나눠주는 거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뿌릴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럼 후세대는 어떻게 이걸 갚을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도 우리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거든요. 너무 앞을 내다보지 않고 현재 어떤 나눠주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보신 이 세 명뿐만 아니라 이분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 임 전 실장의 이 SNS 글을 보면 일본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가게에 월 3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 사실 최근에 임 전 실장이 다양한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활동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 SNS를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윤석열 총장이랄지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정권 목사와 좀 빗대고 뭐 태극기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취지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일본 코로나19 문을 닫는 가게에 월 300만 원 지급한다. 뭐 이 내용은 뭐 그냥 객관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여당에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보상법들이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SNS에 올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따져보면 아마 본인도 좀 정치의 생각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최근에
여권에서 제일 대권에 잠룡주자 2명인데 그중에 이낙연 대표가 좀 지지율 하락세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틈새를 좀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특히 친문에 적극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친문과 어떤 교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냄새는 풍기고 있지 않지만 네. 뭔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간을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리고 약간은 발을 담궜다가 뭔가 자신이 확신이 든다랄지 아니면 어떤 지지도에서 변화가 생기고 나면 이때는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지지도가 뭐 아주 다른 주자들과 비슷하게 오른다랄지 그래도 뭐 한 10% 이상 그런다고 하면 적극 뛰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만 1, 2%, 2, 3%에서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뭐 대권에 뛰어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영업자들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이익을 나누자. 이건 사실 주장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에선 민주당은 이 코로나19 3법을 다음 달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어떤 내용들의 법안을 지금 통과시킬 건지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그리고 아까 이 의원님 이게 파퓰리즘 우려한다 말씀하셨는데 예. 고민이 좀 있어요. 이게 이념이나 정권 성향으로만 또 보기에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라 재정 확대를 통해서 지금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막 돈을 투입하는 나라들은 사실은 고도 자본주의 국가들이에요. 예. 아까 임 전 실장이 예로 들은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 캐나다, 서유럽 국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재정이 있는 선진 국가들이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집권여당 대표, 한 명은 광역지자체장이다 보니까 뭔가 민생 고민을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예. 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안들이 손실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에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손실의 한 50% 70%까지를 보존해주겠다. 예. 그리고 또 이 소상공인 지원법은 휴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시간당 최저 임금 정도는 보장을 해서 그래도 이제 생계는 뿌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자, 이익공유제 얘기가 나왔고 총리는 이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 이게 상생협력 촉진법인데 이건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발의되진 않았지만 이 사회 연대를 좀 강화하는 그러한 법안도 지금 논의 중이어서 이 법 중에 일부는 지금 여당의 의석을 본다면 예.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여러 번 지적한 대로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이 법안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들지를 좀 추산을 해봤더니 이 미니언 추산이에요. 봤더니 월 평균 한 24조 원 넘게 들고 방역기간이 한 4개월까지 연장이 되면 100조 원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의 한 5분의 1, 6분의 1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56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우리보다 한 2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예산을 통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했잖아요. 국민 1인당 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데 우리가 한 9조 원에 10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힘들어서 했는 것인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어떤 헌법적 정신에 보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했을 경우에 즉 정부가 영업의 자유를 어떤 면에서 침해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헌법적 정신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는 지원금입니다. 그냥 정부가 수시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 개념이고 그렇죠. 이번에 나타난 개념은 보상 개념이에요. 네. 지원과 보상 개념은 전혀 다르죠. 보상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걸 마련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민병덕 의원의 안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한 50에서 한 60% 이거를 이제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빈도가 굉장히 높다. 25%나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하려면 월 평균 24조 원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문을 닫고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딱 4개월만 이걸 지원해주면 100조입니다. 그럼 이 100조 원에 난 돈을 그러면 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8개월이 될 수가 있고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에 지금 우리나라 예산의 5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이걸 어떻게 지금 충당하겠습니까? 이걸 사실은 전체가 다 국채로 해야 돼요. 국채로 하자면 다 국민이
다 이걸 이제 부채로 떠안는격입니다.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1인당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착각하시는 게 자꾸 이렇게 주면 어디서 나와서 주는 거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 돈을 어쩌면 벌어서 나중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충당은 누가 하느냐? 바로 20, 30대들이 해야 됩니다. 즉 20, 30대들이 이제 돈을 벌고 하면 이 세대가 이걸 다 갚아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지금 돈 벌고 알바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각종 연금들이 지금 다 고갈되어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연금 받을 때는 그나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후세대 같은 경우는 연금 과연 이 지금 1년에 100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한다면 과연 연금이 나겠습니까?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요, 나중에 정말 어디서 하늘에서 돈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어려움을 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일본에 300만 원 지원한다 그러는 일본은요,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달러 찍어낼 수 있어요. 유로, 독일을 찍어낼 수 있어요. 우리 돈 원 찍어내서 다른 나라가 이걸 소통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법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국민들은 좋아하니까 그냥 낸다. 이렇게 되면 아니 민병덕 의원 이거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24조 되는 돈을 되는 법안을 저렇게 저는 아무 이야기 없이 그렇게 낼 수가 있는지 저는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예. 결국 문제는 재원인데 국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손실을 보상하자 이런 정세균 총리가 제안을 하자 기재부 1차관이 반대를 했죠. 그러자 당시 정세균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질타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제 홍남기 부총리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정책 변수다. 손실보상 제도화가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이제 표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본 것처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물론 이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나라 곳간의 열쇠직이에요. 예. 제가 옛날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뭐 좀 해먹읍시다 오늘 점심에. 그러니까 곳간 열쇠를 이제 딱 쥐고 있는 할머니가 딱 이제 필요한 만큼의 밀가루와 고기와 계란을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 좀 아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곳간에는 정해져 있다. 화수분 아니다. 딱 얘기를 하셨는데 예. 화수분은 전설의 화분이죠. 예. 막 뽑았으면은 거기서 막 샘솟 씁니다. 이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전 홍남기 부총리의 고민은 너무 당연한 현실적인 고민이고 이 살림을 관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인데 지금 아까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좀 풀자 이번에. 근데 재원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과거에 한번 혼났었거든요. 지금 또 이 기재부 1차관 아주 이 공개적으로 총리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어찌 보면 저항 세력이다. 개혁의 저항 세력이다.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 부총리도 세게는 얘기 못하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겠지만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재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네. 과거 홍남기 부총리는 사표까지 냈다가 하루 만에 주워 담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의 의사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하신 건가요? 예, 제가 타이핑을 쳐서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서 사의 표명하시는 거를 밝힌 걸 특별히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10억으로 현행 위주로 가면서 또 아무 일도 없다든지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저는 제가 공직자로서 그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부득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는 막대한 예산에 들어가는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민병덕 의원의 법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병덕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재정은 하수분이 아닌 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 국가의 재정,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가의 재정이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당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서울, 부산 보궐선거용인지 아니면 본인의 지지율 때문인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꺼냈는데 어설픈 정책과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좀 제발 하시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야당에서는 뭐 선거용이다, 정 총리 본인 지지율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모양새긴 한데, 사실 이제 당장 선거가 다가오고, 또 이 문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마냥 반대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의 선거용이다,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지금 입법이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고 발의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다 지금 다른 정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권에 있어서 이슈 파이팅을 누가 먼저 이슈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전부 다 방향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일단 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안아주는데 너무나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과정이랄지 재정 건전성이랄지 아니면 재정이 나빠지면 외국인 투자자랄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도랄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고려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가야 하고 그다음에 그 효율성, 형평성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 없어졌어요. 단지 얼마 풀자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되면 야당에서 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산 서울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내년에 대선 있고 지자체 선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정말 타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부 어떤 선동에 의해서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야당이랄지 아니면 대권 주자 중에 누구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좀 검증 좀 하자, 효용성 있게 하자, 형평성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예. 본인의 지지도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고 야당도 여기서 편승해서 반대하지 못하면서 잘못했다가는 법제도가 됐는데 후회하는 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경으로 갈 것인지 법으로 갈 것인지 법으로 가려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없고 단지 하냐 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야당도 큰 선거들을 앞두고 있어서 반대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자, 차기 대선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지 한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를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1월 첫째 주에서 다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반대로 이낙연 대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둘 다 하락하는 그런 모양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유의미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유의미한 변화죠. 지속적으로 보면 더 유의미합니다. 예.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독주 체제였다가 일강 체제였다가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와서 붙으면서 민주당 내 양강 구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야권은 지금 대권 지지율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쭉 올라왔죠. 그 지난 연말을 보시면 3강 구도였어요. 예. 심지어는 이제 윤 총장이 1위를 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약간 변화가 나타난 게 사면론 때문인지 어쨌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 일강 체제가 굳어지는 양상이고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총장도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인 것이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하고 난 이후 이 갈등이 좀 잦아드는 양상이다 보니까 예. 주목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해서 지금 1강 2중 체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두고 정치권 논란 살펴봤는데 자영업자들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한랭킹에서 준비했습니다. 오후 9시 방역 타임이냐 아니면 데드 타임이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핵심이죠. 오후 9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과 그 안 대표를 겨냥한 정세균 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 지금 당장 철폐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유는 더 위험합니까?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다시 얘기해서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좀 더 연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정세균 총리는 바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K방역이라고 이제 그동안 많은 자랑을 해왔지 않습니까? 조기에 차단하고 봉쇄하고 뭐 등등 추적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제 거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역 차원에서만 보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사실은 세상에 사람들이 방역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문을 닫는 업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국 오면서 이 삼청로 쪽으로 왔는데 보니까요. 그 빈 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빈 가게들이. 예. 이게 사실은 정말 이태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게 밤에 주로 이제 하는 유흥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자체가 보면 거의 뭐 치명적인 그런 조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이제 하는 나라들이 많고 주로 또 뭐 중진국,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냥 경제를 위해서 다 풀어버리는 나라가 많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도 K 방역이라는 걸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논의했던 그러면 K 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부가 지원과 보상을 해줄까? 이 문제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따라가지 않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 상황에 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세균 총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역이라는 게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예. 한쪽이 9시까지 닫고 그럼 9시 이후에 열게 하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또 몰려가잖아요. 그럼 방역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더 이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다음 달도 맞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올 연말쯤 돼야 되거든요. 예. 올해 한 해 내내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유흥업소 같은 데는 좀 시간을 늘리고 대충 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좀 경제적인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좀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예요. 저는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이 문제를 단순히 뭐 정치인 이용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각 어떤 업체별로 해서 뭔가 좀 과학적인 영업 시간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한할 수 있는 방식 만들어서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는가. 무조건 9시까지만 해서 그냥 지켜라. 이렇게만 하면 지금 특히 유흥업소 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그럼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야당의 어떤 뭐 정치인의 그런 걸로만 이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 총리의 이 발언에 뭐 나경원 전 의원 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반박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결국 방역을 정치에 이용한 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서울시장 후보로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물론 저 이 얘기 자체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K 방역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어떤 자영업자되는 소상공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 손실보상 해주자, 이것은 약간 정치 성향적인 어떤 이용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K 방역 과정에서 이걸 자체를 방역에 한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를 이용을 한다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근데 우리 9시 영업제한과 관련해서 아마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대로 가겠어요? 더구나 올 연말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정말 큰 고통이고 감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워낙 뭐 대유행이 시작이 됐었고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이 영업 제한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탄력성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K 방역 자체가 이제까지 뭐 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적 이면에는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실보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좀 형평성 있게 그분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은 과도한 방역보다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역시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얼마 전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자를 생각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네. 눈물 흘리면서 자영업자들 생각하면서 울컥했던 총리의 모습이 있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보상 제한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9시 이후 영업은 절대 안 된다. 단호하게 못을 박는 모습도 네네. 보였고요. 약간 그 총리의 여러 가지 모습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총리의 두 얼굴. 예. 이 총리의 두 얼굴이 지금 이 정 총리의 고민이에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예. 중대본 본부장이라 방역을 철저하게 책임지는 게 지금 정 총리고 또 한편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죠. 저 눈물도 진정성이 있는 눈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자, 방역을 억제하면 결국은 경제가 피폐해지고 그럼 방역을 완화하니까 경제는 살아날 수 있는데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예. 이걸 지금 여러 차례 겪고 있단 말이죠. 눌렀다 풀었다 하는 게 지금 정 총리의 고충인데 결국은 이걸 좀 통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다 이렇게 보고 빨리 좀 이 상황을 돌파하고 경제를 풀어야 될 텐데 어찌 보면 저 두 모습은 모순돼 보이기도 하지만 예. 저게 또 지금 총리직에서 안철수 대표나 혹은 나경원 전 의원이나 비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책임지는 입장은 아닌데 정 총리는 오롯이 경제와 방역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런 가운데 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하고 있는 가수 강원래 씨가 지난 20일 이런 발언을 했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 씨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코로나잖아요. 물 마시고 노는 건 괜찮고 술 마시고 노는 건 안 된다는 식. 그리고 여기 업소들이 대부분 8시, 9시 분리하는 곳이 많아요. 네. 근데 9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K-팝이라는 게 세계 최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것 같습니다. 긴 가게만 봐도 마음이 메어져요. 뭔가 우리가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앞서 이제 노란색으로 강조를 했던 바로 그 멘트예요. 대한민국 방역은 꼴등인 것 같다. 이 발언 때문에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강 씨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고충을 말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께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사과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성적 객관적으로 보면 K-방역이 세액물질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강원희 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라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그 공감을 저는 갑니다. 왜냐하면 강원희 씨도 이태원에 조그만 펍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기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지금 뭐 이 강원랜시뿐만 아니라 홍석천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업체를 다 지금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랜시 그 이야기에서요. 저는 뭐 다른 수입이 있어서 그래도 먹고 살지만 이 실제로 이거에 생계를 걸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극한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강원랜시의 그 어떤 K방이 꼴찌다는 이야기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저분들의 호소를 좀 거기에 집중한다라면 저는 도대체 여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왜 장애인이 그런 말 하느냐 등등 이런 어떤 그건을 서슴지 않던데 정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뭐 정부를 옹호하고 하더라도 아니 이분들의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이분들의 그 감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우리가 격려를 하고 좀 참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여기에다 댓글을 해서 더군다나 강원에서 개인적인 문제까지 저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 것인지 정말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도 현 정권의 지지층들이 강원랜시를 공격했던 거는 결국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방역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강원랜시가 올린 사과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면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하고 이해할 일이지. 정권 지지자분들이 정치적으로 공격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원희룡 제주지사도 강원랜시에 대한 공격을 두고 섬뜩한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떠십니까? 일단 우리 이제 K 방역에 대해서는 뭐 성공했다고 말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K 방역의 성과 자체가 이제 정부의 어떤 노력, 거기에 따른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정부의 지침에 대한 존중, 준수 이런 것들이 K 방역의 성과를 거뒀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K 방역의 어떤 성공이나 성과 뒤에는 그를 해서 또 피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강원랜시 같이 주점을 운영한다랄지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제도랄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이면을 생각해보면 강원랜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K방역이 성공했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다양한 민주사회에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 3명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 축하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예.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사람만의 말을만 들어서는 안 된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한쪽을 지지하는 진영의 논리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문구를 한번 새겨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 이제 두 번째 한랭킹 마무리에 앞서서 오늘 경향신문 일면을 함께 보실 텐데 이제 보시면 오후 9시 패점 시계를 두고 왼쪽으로는 코로나 잡는 골든타임, 그러니까 방역의 얘기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자영업자 잡는 데드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렇죠. 네. 정말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치가 문제인데 정치, 선거 이거 빼고 나면 안철수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과학적으로 9시가 지금 문제라면 그럼 10시로 하면 괜찮을까? 12시로 하면 괜찮을까? 또 어떤 나라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아예 오후 6시로 또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9시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룰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로 조절하면 방역도 유지하면서 장사도 좀 풀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건데 그럼 정 총리하고 안 대표하고 머리를 맞대고 몇 시가 좋겠습니까?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생산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왜 이게 정치적 논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경향신문의 기사 자체가 아까 두 얼굴의 총리 얘기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양면성을 안고 고통을 받는 사회가 돼 있는 거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최고의 최적화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K-방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라라는 최영일 평론가님의 조언 꼭 정치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유시민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의 반격 소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오후 갑작스럽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1년 전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사찰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뒤늦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한 겁니다. 먼저 어떤 의혹을 제기했었는지 당시의 음성 들어보시죠.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심지어는 검찰로부터 언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검찰에게 사랑받죠. 검찰이 공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재단은 더 튼튼해져요. 근데 압수수색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몰래 계좌나 들여다. 그래서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네, 유 이사장은 1년 전뿐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사과문을 올렸었는데요. 그 사과문 같이 보시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의심을 불러일으켜 검찰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져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해 어떤 형태 악마화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저희 봤지만 지난달에도 사실상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한 달 만에 갑자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사과의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이 사과문을 보면서 물론 뭐 사과한 거는 다행스럽습니다. 예. 그러나 한 유력 정치인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거짓 선동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었는가, 또 공적 기관인 검찰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좀 그런 것들을 참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작년 2019년도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 알릴리오 방송에 출연해서 계좌 추적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전직 총리들이 저렇게 나와서 검찰을 어떤 면 정말 악마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되고 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된다. 바로 그 논리가 지난 1년 내내 추미애 장관이 해왔던 핵심적인 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했죠. 확증 편향에 빠져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단지 이것만 그랬을까요? 조국 사태 때 정경심 교수의 그 관련 사실을 두고 증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시민 이사장뿐만 아니라 뭐 유력한 방송인은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을 해서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고의충돌설을 그동안 그렇게 제기를 하고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수사단 결과 아무런 사실이 관계가 무혐의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유력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사실이다, 확인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어떤 검찰을 흔들고 이 사회를 흔든 그 지금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요, 단순히 이게 지금 사과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또 유시민 사장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쏟아낸 말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대립적인 충돌을 빚은 말들이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걸 그냥 한마디 사과로서 끝날 겁니까? 아니면 또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했던 거짓 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큰 숙제를 던져줬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 사실 말씀처럼 지난달까지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와 사과문을 냈느냐, 왜 시점이 지금이냐, 이런 지적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기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무안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또 아니면 검찰 수사를 대비한 게 아니냐. 지금 고발당한 상태거든요. 그런 명예훼손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대선을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이유는 본인이 이 계좌 추적을 했냐 안 했냐는 이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1년 안에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하면, 계좌를 들여봤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통보가 하지 않았다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얘기한 걸 보면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인이 검찰이 들여다봤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전히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 드러난 거짓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노무현 재단이 일반 재단과 좀 틀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민주화 여러 가지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큰 재단이거든요. 그런 이런 재단의 이사장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단 이사장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책임을 본인 스스로 좀 명백히 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유 이사장이 검찰을 작심 비판하기 시작한 게 아마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여러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당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돼요. 문항이 한 20개에 되는 쪽지 시험이 되는데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최영일 평론가님, 유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언이 논란이 되는데 사실 사과한 것은 지금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 부분만 사과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 의미를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정치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 이걸 예. 인정하고 상대를 적대시했다. 그래서 악마로 만들었다.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앞으로는 일절 정치 현안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 자, 이 일종의 이제 정치평론 은퇴 선언이 언제까지 지켜질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유시민 작가, 이사장 굉장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추앙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시민뿐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확증 편향은 유시민만 가졌는가?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나라가 군원이 둘로 쪼개져서 예. 우리가 그때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대별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재작년에. 근데 이때 확증 편향은 양진영에서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는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것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사실이냐고요.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극과 극으로 다른 걸 보고 있지만 두 개 다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고. 그럼 대한민국도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이끌어왔어요. 확증 편향은 다 존재하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 정도가 저런 좀 통렬한 사과를 했다. 이 사과를 정치적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검찰이 저 재단의 계좌 추적 안 했는데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그런 첩보를 접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나 지금 확인된 바 사실이 아닌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 고발은 죄송합니다. 요 정도로 해도 되는데 정치적 확증 편향에 빠져서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이건 예.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하는 정도의 사과가 여러 정치인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전 유시민 이사장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과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사회가 치유되는 성찰이 아닐까? 유시민 이사장 은퇴하겠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사장까지 내놓는 게 옳겠다라고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양쪽에서 과도한 비판을 꺼냈던 분들은 함께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유 이사장의 사과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은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본인의 SNS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사과한 건 다행이지만 지난 1년간 특정한 거짓 선동 반복을 해서 제가 큰 피해를 당했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어떤 조치가 될까요? 아마 필요한 조치는 법적인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본인이 일단 뭐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를 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또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검사장은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러한 선동 자체는 법적으로 따지면 뭐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랄지 뭐 이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법적인 조치를 추후하겠다 이런 아마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기관이나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것과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고발한 것은 수사 과정 좀 틀리고요. 또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적 조치를 말미암아서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문에 대해서 조국 흑설을 썼던 김경률 회계사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물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을 문다. 루신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의 글을 조국 전 장관이 올렸었는데 그 글을 다시 김경률 회계사가 올리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김경률 회계사가 류신의 글을 인용했던 조국 전 장관의 글을 다시 인용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사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1년 걸리니까 1년 뒤에 반드시 입장 밝혀라. 예.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인데 루신의 이야기는 결국 그 사람을 물는 개의 본질이 바뀌었냐는 이야기예요. 즉 개가 물에서 구해주면 개가 아우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물게요. 라고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개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뭐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벌어진 일이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마음속에 내가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지금 소송을 앞두고 뭔가 면탈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인지 그렇다면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많은 이야기들 뭐 아시겠지만 검언유착 이야기라든지 또 본인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사실 알겠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거짓 선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그 갈등을 겪었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광우병 고기 먹으면 뇌가 그냥 뚱뚱 뚫린다는 이야기, 사드 전자파에 그냥 다 튀겨 죽인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면 정말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됐습니까? 누가 하나 사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 혼자 이 문제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는 제발 좀 이거 가지고 선동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저는 뭐 굳이 이제 이 김경률 이사 이걸 올린 게 예를 들어서 유시민 이사 끝까지 뭔가 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 사람의 그냥 추측, 당연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확증 편향 이런 거 가지고 좀 사회적 갈등을 더군다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선동하고 그걸 통해서 부를 얻고 정책 이득을 얻고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편호원님 이 조 전 장관의 이 글뿐만 아니라 다른 글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면 2010년에 조정훈 장관이 직접 쓴 글이에요.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 파리가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파리를 때려잡아야 할 때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쩌면 적대감의 이제 끝판왕 같은 글들이에요. 지금 인용되는 글들이 아까 이제 루신의 개 이야기도 그렇고 이 파리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인용하고 있는 인물들이 다 양극단에서 뭔가 본인은 피해자다. 아니면 본인은 이제 탄압받았다.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반대는 악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예들을 계속 들고 있는데 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광우병 말씀도 하셨고 사드 문제도 하셨고 지금 최근엔 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월성원전의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 과도하게 우려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신종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가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검증해 나가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런 글들, 과거에 결국 우리가 조적조 얘기를 하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과도했던 이 진영의 격돌이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는데, 양쪽 모두 다 조금 톤다운하고, 사과할 것들은 사과하고, 바로잡을 것들은 바로잡고 하는 과정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사자로 등장한 인물 한동훈 검사장이잖아요. 아까 비유적인 의미로의 개, 비유적인 의미로의 파리,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 상황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마무리에 앞서서 이 유 이사장의 사과문이 고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검찰에 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좀 저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반부패 강력부에서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장에 대해서 사실은 명예훼손을 한 거죠. 왜냐면 영장을 지금 전체 취지를 보면 그 내용만 보면 별거 아닌 거 보이는데 전체 취지로 보면 노무현 재단의 어떤 계좌를 어떻게 보면 살펴봐가지고 뭔가를 엿그려간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마 이것만 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거 이외에도 그냥 이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합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다음 한랭킹 만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사진인지 같이 보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결단의 책상이라고 불리는 집무실 책상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가 바뀌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7대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 걸렸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죠. 벤자민 프랭클린 초상화로 바꿨습니다. 아마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노예제를 옹호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통합과 치유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로 초상을 바꾼 이유가 뭔지 진작에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럼 다음 그림, 틀린 그림은 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책상 뒤에 있는 깃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때는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육군기를 세워놨다고 하는데 동맹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 깃발을 치웠습니다. 다음은 책상 위에 사라진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 가장 많이 눌렀을 것 같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할 때 눌렀던 노란 박스 안에 빨간 버튼인데 네. 그 버튼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은 책상 뒤에 모습이 달라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각종 훈장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결단의 책상 빼고는 다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책상 빼고 다 바꾼 바이든 대통령 나름 정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흔적 지우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 본인이 추구하는 통합과 치유를 위해서 집무실부터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저거 집무실을 치우기 위해서 딱 5시간밖에 안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시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바로 그 딱 시간에 다 청소하고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팀들이 완전히 이제 군사 작전하듯이 작전을 하고 저기는 두상, 흉상, 모든 저 실내 장식품들 저 결단의 책상만 빼놓고 모든 거 다 바꿨어요. 이 결단의 책상이라는 게 1800년도에 빅토리아 여왕이 미국한테 선물한 거거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부터 저 결단의 책상에 서서 저기서 뭔가 중요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날 한 게 지금 보시면 서명이 행정명령 17개를 서명을 합니다. 저 행정명령이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조약, WHO 뭐 등등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칼날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정 조치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17개의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 즉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동맹과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온정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것들. 또 그런 등등의 어떤 정책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전날의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달라진 백악관의 집무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법무부 압수수색에 추미애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논란, 검찰이 전방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틀간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누구를 위한 공익이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자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해자를 위해 검찰이겠죠.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추미애 장관의 반견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법무부에 대한 강한 네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오히려 누구의 공익을 위한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격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금방 퇴임하잖아요. 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거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분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기서 사후적 실질적 피의자, 범죄 피의자는 김학의 전 차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은 결국 이제 유죄 판결 받아서 나쁜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출국을 금지시킨 것은 잘한 거 아니냐. 그때는 그런 논리였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뿐 아니고요. 법무부 관련 법무부 산하긴 하지만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실 다 압수수색 당하고 공정위 사무실 또 이모 검사의 자택 다 압수수색 대상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공익을 위해서 지금 검찰이 이런 수사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한 거고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이 잘 된 것 아니었느냐 하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 앞서 말씀해주신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 이 문구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 추미애 장관이 사시합격했잖아요. 판사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은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적법 절차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판사할 때요. 유죄 판결할 때 가장 전제로서 따지는 것이 구속 절차의 적법성, 증거 채집의 적법성,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할 때 뭘 따집니까? 법을 제정하잖아요. 법을 예. 제정할 때 인권 문제, 또 적법 절차,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적법 절차를 위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직업적으로 아니면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이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자질이 있는지 굉장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절도범이 있어요. 그런데 절도범인데 증거가 좀 부족해요. 그럼 영장 조작하고 증거 어디서 허위로 내가 절도하는 걸 목격했다. 그런 사람 데려다 와서 이 사람을 구속시키면 그건 맞는 겁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적법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과만 좋으면 이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이것이 그건 상관이 없는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추미애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가장 본인이 명분을 내세운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검찰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게 검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본인이 그렇게 외치었던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명분과 전혀 모순되고 배치되는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검찰개혁 주장했던 것이 그 명분 자체가 정말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오로지 한 가지 목표였느냐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봐요. 네. 네. 지금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 전방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그러니까 2019년이죠. 당시 출금 직후에도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런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공익 제보했다는 건데 안양지청이 2019년 5월, 6월 휴대전화 17대나 포림식을 하면서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소환하고 조사를 했었다. 그런데 2019년 7월에 야관의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수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나 대검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다. 이것이 공익 제보의 내용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이것도 굉장히 지금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김강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못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공익 제보를 한 분이 자기가 공익 제보를 한 이유를 그 근거를 들면서 무슨 이유를 들었냐면 바로 이런 부분을 든 겁니다. 즉 정당한 조사를 외압해서 대검이 어떤 압력을 못하는 상황들, 이 김학의 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정당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제보를 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어떤 면에 우리가 개혁된 검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를 지휘 고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 막론하고 수사하는 게 바로 검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 허위의 어떤 그 사건 보도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그 검찰에 수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 덮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증거 확보도 다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법무부 직원들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이 조사하는 검사한테 향해서 이거 수사하시면 검사님도 다쳐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익 제보에 들어있는 네, 거죠. 공익 제보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한 거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이게 위법인지 알면서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위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이 그걸 누가 보장해주겠습니까? 힘 있는 고위층이 보장해주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수사의 핵심은 결국 이게 이 사안이 조작된 거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런 문제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누가 지시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덮었고 수사 위압을 행사했는지 바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제보자는 14쪽에 달하는 이 공익 신고서에 이 영화의 대사를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자저하께서는 어떤 소원을 비셨습니까? 이 조선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빌었네.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하네. 지금의 조선은 백성의 것이 아닐세. 네, 평론가님 공익 제보 신고서에 이 내용이 담긴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이게 굉장히 저도 재밌게 본 우리나라 사극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어야 한다. 그 권력을 백성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대사를 담고 있어요. 세자의 꿈이 담겨 있는데 이 뜬금없이 왜 영화 장면이 나왔느냐? 이 공익 제보자가 이 장면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저 대목을 보고 또 다시 한번 검사선서를 읽어보고 그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국민의 공익에 봉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깨달음 때문에 당시에 사실은 위법했는데 적법하다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굳이 제보하게 되었다라는 동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동기는 순수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이 국가 권력,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당시에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분노했었어요. 잘못됐죠. 별장 성접대 의혹 나오고 했는데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처벌을 못하게 됐고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로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검찰이 낸 이 검찰도 잘못됐고 그리고 그 김학의를 출금하기 위해서 위법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 바로잡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난 16일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논란을 두고 부차적인 논란이다 이렇게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 후 처벌해야 그것이 진정한 법치국가다 라고 지금 법무부의 그 부차적 논란에 그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한 건데요. 이현종 의원님, 결국은 앞에 지금 조금 저희가 봤던 조선 명탐정 속의 한 장면들,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한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결코 법치를 절차적 법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전에 궁예가 보면 관심법이라는 걸 했잖아요. 예. 가만 보니까 너 왕건 너 영모하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토로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 관심법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처음에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이 있어요.
당신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등 이야기를 해줘요. 네.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란다라는 아주 흉악범이 체포가 됐는데 경찰이 저 변호인을 배석시키지 않고 조사를 해서 자백을 받아냈어요. 나중에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무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법치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즉 아무리 흉악한 법리라 하더라도 절차에 적법하지 않으면 결국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음주 사고를 낸 그 사람이 무죄가 됐어요. 어떻게 무죄가 되냐면 경찰이 음주 측정하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규칙이. 물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자, 이게 그만큼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 상황에 보면 무슨 저게 무죄야. 당연히 내가 음주운전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법치주의의 근본은 바로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할 때만이 그 피해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공익제보하면 바로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즉 법치를 지켜야 되는 법무부가 부차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왜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정말 이 입장문을 보고 이 법무부가 맞는지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또 놀란 보도가 왜 이제 요즘 검찰이 연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서를 쓸 텐데 피의자란에 특정한 인물이 아닌 그 성명불상이라고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원래 좀 의례 있는 일인지 아니면 성명불상이라고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명불상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장범죄는 굉장히 인권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고 증거 취득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대상, 피의자가 됐건 혐의자가 됐건 특정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 왜 영장을 신청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명불상자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로 하면 영장이 다 발부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명불상자로 한 이유를 아마 그 청구하면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검찰 법원에요. 예, 예.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보고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성명불상자로 하지 않고 피의자를 특정해버리면 사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네. 또 취임 갈등처럼 또 법무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피의자를 특정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그 피의자는 다시 무혐의라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절차가 좀 복잡하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난 죄가 없는데 왜 피의자로 특정하고 무혐의 하려면서 왜 강제 수사를 했느냐. 그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 자체는 검찰이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한번 파악해봐야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테두리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중에서 죄를 되는 사람을 특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박상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김호수 전 차관 그리고 출입국 관리 심사를 담당했던 뭐 참모 본부장 그다음에 가장 주도를 했던 이모 검사 이런 검사들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이모 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오지 않았나 싶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중에서 공모관계랄지 주도적으로 한 거에 대한 피의자를 좀 특정하기 위해서 좀 일단은 성명불상자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